네, 이번 시간은 가업 중심 모델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업 중심 모델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딱 꺼내서 쓸 수 있는 스킬, 테크닉, 기법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그 세 번째 시간이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업 중심에 있어서 목표 설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목표 설정을 위해서 한 8가지 정도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. 이 조건을 제가 그 첫 번째 시간, 두 번째 시간에도 중간중간 이야기는 했었어요. 그렇지만 이 딱 기본 조건 해가지고 8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이 기본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갔다. 현장에 그 뭐 시니어 워커가 되면은 그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 안 해도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초기 사회복지사, 초심자 아니면은 그 인턴으로 나갔다. 그랬을 때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이 몸이,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쉬운 거라도 이렇게 딱 그 도표화 시켜서 루블릭으로 딱 만들어 놔서 체크하면서 하면은 쉬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기본 조건 8가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타스크 센터드 어프로치가 맞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그 체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8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니즈가 있었는지 동기 있었는지 그 클라이언트의 또 동기 강화 상담이라는 또 다른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니즈는 없었지만 동기를 강화시켜서 또 이 타스크 센터로 간다? 이러면은 이 루트 자체가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조건,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가 있고 동기가 있는지 또 두 번째 기본 조건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이 가능한지 이게 최소 4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클라이언트도 그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로 이 전적으로 투입할 그 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간과 그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그 사회복지사는 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 기본 전제는 이 목표가 작고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하고 또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변하고 싶은 문제 요런 거. 그래서 요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가 그 작고 구체적이어야 된다. 네 번째로는 이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조건에서 목표 설정이 반드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. 요 지점이 해결 중심 모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해결 중심 모델.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그 어떤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제, 요것이 문제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. 이러한 관점이 더 강했었어요. 해결 중심은. 예를 들어서 문제는 A인데 B라는 해결 방법을 통해서 A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해결 중심 모델이에요. 근데 타스크 센터드 모델에서는 반드시 문제와 관련된 그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행동적인 용어로 뭐뭐 하기, 실행하기, 해오기, 숙제하듯이 과업, 타스크를 수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. 여섯 번째로는 측정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야 되니까 문제 자체가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정해야 되겠죠. 기본 조건 8가지 중에 7번째는 그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 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
그 하나 이 문제가 이게 뭉뚱거려서 이만한 문제가 있어. 그러면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하나, 둘, 셋, 넷, 뭐 이런 목표가 1, 2, 3, 4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 타스크 센터에서는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니고 하나 표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 목표, 딱딱 하나씩만 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. 그래서 막 군더더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싫어해요. 이 모델에서는. 8번째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주어 서술어 형식으로 서술되어야 돼요. 나는 오늘 뭐뭐 했다. 이런 식으로. 이해가 되셨죠? 가업 개발과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그 정보의 원천이 있는데 그 정보를 어디에서 캐낼 것인지 요거는 해결 중심 모델하고 조금 비슷해요. 클라이언트의 경험에서 끌어봐야 된다라는 거죠. 이 과업을 수행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. 예전에 해본 거여야 돼요. 전혀 새로운 것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하면은 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못합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경험했던 거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뭐가 없을 때는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 아시죠? 그 서로 어떤 정해진 게 없는데 그 머리에서 떠오르는 그 스토밍 막 폭풍우처럼 막 나오는 생각들 있잖아요. 밀려드는 생각. 서로 막 교환해서 그 순서도 정하고 또 아이디어도 짜내고 이럴 때 가장 창의적인 생각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통해 가지고 가업 계획 할 수 있고요. 또 그 사회복지사는 이 전문적인 지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과업 하나 잘못 주면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이게 별로 뭐 다 수포로 들어가거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문 지식 또 전문 지식이 약간 미흡할 때는 사례회의라든가 전문가 회의라든가 전문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어떤 그 타스크를 주고 매태기로 하고 또 치료 세션 내에는 어떠한 것을 진행시키는 게 효율적일지를 가장 완전한 그 과학적인 그러한 세팅 하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과업 중심 모델입니다. 그래서 여기 행동 변화를 위한 그 기법, 스킬 앤 테크닉에는 간접적인 기법과 직접적인 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간접적인 기법은 4가지가 있고 또 직접적인 기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그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돼요. 의사소통 기술. 그래서 그 단기 계약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을 원조하는 서비스 있죠.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를 클라이언트가 버벌할 수 있도록 익스플레인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가업 중심 모델을 수행하려면 클라이언트 변인 자체도 선별 좀 스크리닝 되어야 되는 거죠. 그 언어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의사소통 능력이 아예 떨어지거나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힘들어요. 네.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간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 두 번째로 그 탐색이 있습니다. 탐색은 그 클라이언트의 그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라든가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경제적 배경이라든가 또 사회 지지 체계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블럼 히스토리 문제의 역사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 인포메이션을 그 얻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의사소통 내용을 문제하고 관련시켜서 아주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는 것. 이게 이제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. 네.
그리고 간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 중에 구조화가 있는데, 구조화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육면체 그림 그려서. 그래서 이 구조화를 딱 시키는 거죠. 그 스트럭처링 하는 거죠. 그래서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있는데, 1단계에서는 그 치료적인 성격, 목적, 문제, 과제, 시간 제한 등등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. 가업 중심 모델의 변화를 위한 요 프로젝트는 그 치료적인 성격이 어떻고, 목적은 뭐고, 또 문제는 뭐고, 시간 제한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.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,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딱 짜가지고 계약을 딱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상황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 계속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그 파이, 그 person in environment잖아요. 그 파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, 이 문제 상황에 문제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그 원인,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, 동원될 수 있는 자원,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이 상황 요인은 이러한 모든 환경, 어떠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 다차원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, 또 표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략하고 있는데, 주변의 그 environment, 상황, 환경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.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소위 그 개인적인 노력, 여러분들 삽질한다 그러죠? 계속 노력은 하는데 이게 상황이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, 꼼짝 못하는, 노력해봤자 전혀 요동이 안 되는, 문제 변화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그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. 그 직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, 그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가업 중심 모델도 그 인지 이론을 많이 따와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,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해결 중심 모델, 단기 모델, 또 이 과업 중심 모델 다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칭찬 기법이에요. 칭찬 기법. 그 칭찬은 뭡니까? 속담이 있죠. 칭찬하면 떠오르는 속담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칭찬을 잘해야 돼요. 과업 중심에서. 왜냐하면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략해서 넘어가는데,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돌짝발길도 있을 것이요, 험난한 장애물도 있을 것이요,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강행군인데, 중간중간 현상학적인 실체가 있는 칭찬, 격려, 임파워링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 칭찬, 격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.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강화하고 또 자극하기 위해서도 격려를 잘 해야 되겠죠. 그 직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 중에 또 지시적인 기법이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문화권에서도 가업 중심 모델은 엄청 잘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동양적인 문화가 딱딱 지시적인 문화가 많거든요.
지시적인 이 어떠한 구조, 또 설명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시 기법이 이 과업 중심 모델에서는 딱 그 들어가 있는데 그 이 조언, 충고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. 이 다이어트 기간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A, B, C, D 요겁니다.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 지시입니다. 네. 그래서 단기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고요. 또 과제 진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면은 과업 성취의 뭐 70% 다시 딜레이 됩니다.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과업 중심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. 여러분들, 이 과업 중심 모델을 쫙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? 많은 장점이 있죠. 오늘날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이 과업 중심 모델이 과연 얼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. 두 번째, 이러한 장점들이 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현장의 전문가로서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인지, 모델인지. 또 세 번째로는 또 이러한 기법들이 그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, 이런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서 과업 중심 모델의 장점과 단점, strengths와 weakness, 요것을 좀 따져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기존의 정신분석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정신분석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엇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되고 뭐 분석해야 되고 끌어내야 되고 막 이래요. 살펴봐야 되고. 그리고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지 없는지. 또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페이크 된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정을 하는데 이 과업 중심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. 딱 짜여진 어떠한 구조적인 틀 내에서 하나 딱 루트가 있어서 마치 컴퓨터 시스템의 플로우 차트 모양으로 딱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대로 쫓아가고 문제의 세션을 딱 끝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문제 세션을 끝낼 때에는 이때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 해결의 100%가 될 수도 있고 80%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80%가 돼서 나머지 20%가 부족하더라도 그때 끝나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100%로 완전하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. 예. 그리고 안 된 거는 다시 과업 중심 모델 또 시작하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이 과업 중심 모델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에서 어떠한 평가 내지는 어떠한 혹평 내지는 비판을 듣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제하고 목표 설정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? 달성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하라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자신감도 뿜뿜 높아져요.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과업 중심 모델은 아주 최근에 엄청 환영받는 모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당장 이렇게 브리프하게 단시간 내에 단기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환영받는 이론이에요. 장점 계속 얘기합니다.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도 아주 높이 효과성이 나와 있습니다. 대신 이 과업 중심 모델을 개입할 수 있는 문제,
아닌 문제,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, 또 이것이 한계가 있는 클라이언트, 이런 그 스크리닝을 잘 해야 되는 게 관건이죠. 또 장점 중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, 동업자 관계입니다. 실은 이야기하면 파트너십 관계예요.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복지사도 도움을 받거든요. 왜냐하면은 경제적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초점이 돼야 되고,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셀프 디터미네이션, 자기 그 결정, 요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. 첫 번째 시간, 두 번째 시간, 세 번째 시간. 클라이언트의 셀프 디터미네이션. 네.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. 또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. 이러면은 가업 중심 모델, 과제 중심 모델 어프로치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지나치게 어려서 문제 인식이라든가 동기를 구체화시킬 수 없다. 이런 사람도 안 돼요. 예. 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지 능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. 이게 그 선명하지 못하다. 이랬을 경우에는 이 과업 중심 모델, 과제 중심 모델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,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거. 또 장점이 협력적인 계약 관계로 인해서 뭡니까? 실패 확률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 현장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번아웃의 많은 부분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는 거예요. 일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가 그 효과성, 효율성, 평가, 이것이 아주 그 완전하게 이게 다가오는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가업 중심 모델은 성공을 80% 이상 보장을 해주고 그런 모델이에요. 그리고 개입에 있어서 실패 확률 거의 없고,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? 그래서 이걸 하나 진행하고 나면은 그 사회복지사 나름대로도 전문가로서의 그 프라우드, 자부심이 엄청 커지는 그러한 모델입니다. 그리고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클라이언트, 요새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. 바쁘니까. 나는 요것만 해결하고 싶어. 그런 거일 때 그 도움을 줄 수 있고, 또 사회복지사도 뭐예요? 그 업무가 현장에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가들 보면은 사료 관리도 해야죠. 또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야죠. 또 그 펀드레이징 그 자원도 모집해야죠. 모금 활동도 해야죠. 또 여러 가지 그 행정 업무도 해야죠. 또 어떠한 그 회의도, 그 사료 관리 회의도 주재를 해야죠. 교육도 받아야 되죠. 엄청 많거든요. 이런 것을 행정 그 컴퓨터 그 업무도 해야죠. 엄청 많은데 이러한 그 과업 중심 모델로 그 개입을 했을 경우에 효과도 높을 뿐더러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그 경감시켜 줄 수 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이 모델을.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라이언트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모델이고 또 효과가 있는 모델이다. 근데 여기에 비해서 단점이 없을 리가 없죠. 단점은 서비스 거부하는 클라이언트 절대 함께 못합니다.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나한테만 시켜? 내가 이거 다 해야 돼? 이렇게 하는 클라이언트 못합니다. 힘들어요.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너무너무 매크로한 거, 빈곤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, 사회적인 요건 뭐 이런 것을 컨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되는 이 환경 자체를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문제는 해결이 이 가업 중심 모델이 힘듭니다.
이러한 단점이 있고요.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은 이 1970년대 리드와 앱스타인이라는 그 사회복지 현대 실천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이어서 실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마구마구 회의가 일던 그 시기에 그 또 사회복지사의 그 accountability,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던 그러한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모델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썼던 직관이라든가 일획성 성과 뭐 한 번 하고 딱 잘했다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의 여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과학적인 방법, 과학적인 근거, 과학적인 증거 기반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. 얼마나 여러분들 시대에 유용한 방법입니까? 그렇지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다 그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강의할 거거든요.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이 계속해서 그 다음 모델에 연결돼서 연상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짰기 때문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